용산에서 1인 시위 하셨는데 예. 욕 보셨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하도 경찰분들이 그래가지고 찢어진 걸 보면 다 찢어져 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 너덜너덜해지고 요것도 제가 피켓 부자잖아요. 돈은 없지만 피켓만 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경찰들이 경호구역 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구역 내에서도 거기 볼보코리아도 있고 뭐 온갖 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아깝다니까 저희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위험물질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통행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절대적인 통행 불가지은 아니고 누구나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경호상 위험물질을 들고 테러라거나 관저로 돌격할 위험이 있을 때 막는다는 취지라고 자기들도 이게 위험물질이라고 제가 막 혼자서 경찰 앞에서 막 때리면서 이게 위험한 거냐? 이게 위험한 거냐? 그때 경찰들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워낙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돌격형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임세은 소장이 가기로 했습니다. 예, 정장이 꽃납니다. 그래서 돌격형이 아니라 그냥 과시형 1인실 하겠다. 혹시 어제 안진걸 소장께서 그 용산에서 아주 당하는 모습 안진걸 TV에 올라와 있던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수백 명이 오셔보더라고요. 수백 명이. 아니 여러분 제발 소환 응해라. 체포 당해야 된다라는 말도 못합니까? 지금 이게 위협이 돼서 막는다는데 이게 여러분 위협이 됩니까? 아유, 때리는 거 나와야 되는데. 예, 아니 저까지 나오더라고요. 때리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쑥스럽습니다. 원래 1인 시위는 특별히 허가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1인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가 어떻게 위험물질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위험물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종이를 들고 있는 게 어떻게 위험물질이라는 겁니까?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이 지금 정당한 1인 시위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뭐야 뭐님이요. 안진걸 소장님이 굉장한 무림의 고수라서 종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거 나중에 저 지침을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저 현장에 있는 경찰 병력에 내린 명령 내지는 뭐 전달 사항이 저렇게 실현이 된 건지 아니면 경찰 내에 지금 경찰청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 대행을.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시를 받은 거냐. 이거 규명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점에서도 1인 시위를 막느냐 또는 뭐 허용하느냐. 허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규명이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원래 1인 시위가 이제 경찰들이 계속 질서 유지가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경찰 스스로 너무 모순인 게 경찰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1인 시위가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안전한 시라면 딱 한 사람 시위하고 길거리에 동료 한 명 와서 사진 찍거나 유튜브로 촬영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10명, 20명만 외워도 혹시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돌발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이 조용히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최고의 시위라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무조건 그건 막는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시켰다고 하던데요. 202 경비단을 통해서 오늘 또 오늘 관제 입구에서 제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예. 관제 입구를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제 입구에서도 관저도 또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요. 가는 길에 다 차단돼 있어. 어차피 못 갑니다. 관제 앞으로는. 근데 그냥 수백 미터 떨어져 입구에서 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제가 또 한 번 시도하는 거죠. 예. 계속 해야죠. 소리 내야죠. 김형철 님이요. 종이가 무기면 총은 사형이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왕나비 님. 신 변호사님 감기 오래가네요. 빠른 쾌유를 빌어요. 그러셨는데. 네, 거의 다 났습니다. 목만 예. 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정의원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네. 빨리 나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가지요. 윤석열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관저로 교회 목사님 또 몇몇 교우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기도했을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성탄 미사 때
하셨던 말씀인가요? 어떤 신부님 그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길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예. 천주교 대전교구, 대전의 대흥동 성당의 신부님이신데 김대건 신부님 후손이라고 하더군요. 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지금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저 강론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웃자고 하시는 말씀인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나 진지하고 예,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예. 아니었다는 데서 더 저는 숙연함이 느껴져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하면 저는 항상 박종철 열사 그 고문했던 자들의 이름이 그 김승훈 신부의 입을 통해서 쭉 불려졌던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1987년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저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사제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구나.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강론이었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저런 강론을 듣는 신자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예.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가서 윤석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로를 전하는 건 좋습니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깨우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송원유님 아까 슈퍼챗 보내셨는데 또 보내셨어요. 안진걸 소장님하고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최진복 목사님 뵈려고 제가 4번 첫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탄핵 집회 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우리보다 어린 애기들 보면서 너무 눈물 났어요. 그 애들한테는 이렇게 슬픈 나라 보여주지 않기를. 우리는 이길 거예요 하셨는데 송온유님, 네,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은주님, 안진걸 소장님은 진정한 작은 거인이시고 진정한 도로 위의 대통령이십니다. 옥돌림, 속보, 안진걸 소림사 출신.
아이고. 예. 미르하님, 부산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부님, 제가 가는 성당에서도 저런 신부님이 계셨으면,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윤석열도 그렇고, 또 한덕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끕니까? 일단 끌 때까지 끌어보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헛된 기대고 국민들의 분노만 더 쌓여갈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너네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봐줄 건덕지가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더 들지 않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 지금 이 법을 좀 안다는 자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고 윤석열도 지금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면은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도 지금 9명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어떻게 버티다 보면 이걸 6명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퇴해버리면 이것도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고 6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6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신유진 변호사님 7명 이상이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요. 네, 23조에 헌재법 23조에 심의 의결에는 7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사 당시에 가처분 결정으로 이 조항 자체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 이상도 지금 6명도 현행 6명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완결성을 최종적으로 갖춰야 될 때를 위해서 그 헌재 재판관 나머지 3명을 다 임명을 해서 구성을 해두는 것이 재판 결정의 이 완결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윤경호 소장님 뭘 노리는 것 같습니까? 기각을 결국은 인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전을 짜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맡은 다음에 이 특검법 2개와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여야의 협상과 합의 이 표현을 했던 그 의견을 내놨을 때요. 그 이후에 그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을 만났다는 제 취재원의 얘기로는 이 국무위원들에게 탄핵 심판 기각된다 라는 식의 뭐 확신에 찬 얘기를 그날 회의를 주도했던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의 생각은 무조건 6인 체제로 그냥 가서 기각을 끌어낸다. 그걸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끈다. 이런 전략으로 저는 뭐 거의 확신 가까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과 예. 내일 아마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나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얼마나 이 무속과 주술에 빠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희영 님이 무속인이 내년 설 이후에 윤석열 기운이 좋아진다고 했대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봐. 내년 설 지나면 다 풀리게 돼 있어. 뭐 또 이런 그 점괘가 나왔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아무튼 근데 더 슬픈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일처럼 쌓여간다는 것이고 더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그래도 민생경제연구소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이 이렇게 버티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며 위협할수록 경제와 민생은 나날이 더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신용카드 사용 많이 하는 국민들인데 13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4
4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어들어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지금 망했다. 사실상 전쟁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상한 놈들이 내 국내에서 전쟁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비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돈을 아껴놔야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지? 이렇게 돼버린 거. 그게 잠깐 풀어질 수 있겠죠. 탄핵 가결로. 근데 그건 잠깐 풀어진 거지 근본적으로는 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굉장한 불확실에 빠져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독수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거하고 내란 특검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죠. 본인도 반대했다면서요. 본인도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그건 해줘야 되는데 저는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져가지고 강제로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버티다가 결국 국민 앞에 투항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죠. 그걸 해내야 되고요, 제가요. 예, 보수형님 TV님께서도 안진걸 소장님 성원하는 글과 함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안진걸 멋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안진걸 소장님 힘내시라고 제가 오늘 쌍화탕 하나 드릴 테니까 가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쑥이님 커피 마시다 빵 터졌답니다. 신부님 딱 맞는 말씀. 용산 이무기 흐흐 하셨는데 근데 이 점괘 얘기가 나와서 말이죠.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하고 아주 가깝지요. 김대중 정부 때 한덕수 총리가 그때 아마 비서실에 뭘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추천한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죠. 비서실장으로. 그 정도로 가깝고 가족끼리도 가깝게 지내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덕수 부인도 이 무속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지대한 전문가입니다. 미술계의 큰손으로 김건희, 최은순 여사와 그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역술인들의 얘기를 믿고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법부, 감사원, 공수처, 법무부, 법제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울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외환 수계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되고 세계적, 국민적, 시대적 요구인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서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부인도 이렇게 무속 쪽에 가깝다 하는 것으로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로 이 집단으로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전에도 뭐 점집 찾아다니고 뭐 무당 찾아다니고 하는 거야 뭐 사적인 거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최아영 여사 화가거든요. 예. 네, 원래 화가인데 그 화가라는 것 때문에 김건희 씨와 아마 직간접적인 교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야 뭐 한덕수 총리를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에서 뭐 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한덕수 총리가 DJ 정부 말기에요. 예. 경제수석을 했어요. 말기에는. 아, 경제수석을 예, 그리고 했군요. 그 전에는 정책기획수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정책실장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책기획수석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경제수석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깝게 지내는 거 맞지요. 그리고 부인과도 뭐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부인이 무속에 빠졌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인에 대해서 조금 뭐 모욕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더 본인이 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그분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분들 뭐 만나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그러도 남을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꼼수를 자꾸 부리는데, 그런데 지금 대법원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국회에서 다 선출을 한 것이고, 임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요식행위입니다. 그 임명장을 전달하는 그런 인가 정도의 행위지 어떤 새로운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심사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것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하등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모든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한이 오늘까지 안 한다면 이제 탄핵이 되는 수준으로 갈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혀 탄핵이 될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한덕수 탄핵 자체의 그 소추 요건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불법 자체를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 내란이 종식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 내란을 지속시키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이 완전히 지금 종식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옹호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이거는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따질 걸 따져야지.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목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야당의 주장이 아니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법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렇게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냥 나는 그냥 윤석열 뜻에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국민의힘 뜻대로 가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이 일으키려고 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연장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사안인 양 이걸 몰고 가버린다는 거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말의 기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탄핵인데요. 200명, 150명 이거 정말 너무 부질없는 논란인 게, 선출직 공무원에게, 선출직으로 뽑힌 자에게 뒤늦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우리에겐 지금 국민소환제와 탄핵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뭐 당연히 그럼 박탈을 당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국민소환과 탄핵인데,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놓은 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잖아요. 선출직의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임명직이잖아요. 거기에 대행이라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 자가 선출직 직위에 그대로 오르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법리적인 해석, 뭐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공동체에서 해놓은 약속, 그거에 저는 뭐 그대로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200명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한덕수를 선출직으로 뽑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수의 법률가들이 지금 뭐 글을 많이 여기저기 쓰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대부분 요지가 이건 이번 내란 사태는 정쟁이나 정치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가장 사악한 범죄니까, 예를 들면 외계인 침범했을 때 원래 이렇게 사회 안 좋은 나라들끼리도 힘합쳐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재발 중도 보수가 이것만큼 함께 극복하자. 두 번째 윤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는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200명이라는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만 찍은 거다, 국민들이. 그래서 직접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해놓은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한덕수가 내세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면 아니 여야 합의로 2명 1명을 이미 추천까지 해가지고 인사청문회까지 물론 불참은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미 돼가지고 3인이 발표가 됐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요구합니까?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고 아무리 선의를 해석해도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라는 면피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한덕수가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날마다 지금 경제 민생 무너지는 소리와 국민들의 곡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오늘이라도 바로 3인을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에 쓴다는 걸 해줘야 되는. 만약 기대할 수가 없다면 정말 국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길거리에 훨씬 더 많이 쏟아져도 나올 것 같아요. 제2차 내란이다 이것은 한독수에 의한. 그러면 정말 한독수는 이제 정상 참여력 여지 없이 내란의 넘버2 공범으로 처벌받는 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국민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모도의 정쟁의 통째로 펼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됩니까? 순간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정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하지만 갖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